종합부동산세 계산 구조입니다. 먼저 공시가격이 합해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 그러니까 종합부동산 과세되는 재산에 대해서, 주택에 대해서 합산을 합니다. 거기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6억을 차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세대 1주택인 경우 원래 9억이었는데요. 아마 8월 달인가 아마 법이 개정돼서 11억까지 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고요. 그 금액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주는데요. 2021년인 경우는 그 금액의 95%고 2022년부터는 100%니까 실제로 의미가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공제금액 땡겨서 바로 과세 표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율은요, 6단계로 세금을 매겨지는데요. 일반 세율과 중과세율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중과세율이겠죠.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요, 지역에 상관없이 3주택 이상자이거나 아니면 조정지역에 2주택인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중과세율을 매기게 됐습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면 이게 종합부동산세가 나오겠죠. 자, 그 금액에서 먼저 재산세를 낸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종합부동산세는요, 국세입니다. 그 말씀을 안 드렸네요. 자, 그 보유세가 두 가지, 흔한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요. 재산세는 그 지방세입니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그 부과하는 단체는 국세청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다 보유세이기 때문에 겹치는 경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중과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중과세를 피해주기 위해서 재산세를 낸 금액만큼은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재산세를 빼준 다음에요. 그 다음에 세액공제를 하게 되는데요. 세액공제는 고령자인 경우 아니면 장기로 보유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거. 그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과표가 급격하게 증가했을 때 종부세가 역시 급격하게 늘어서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보유세는 실질적으로 보유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보유로 인해서 내가 재산 가치가 늘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수익이 창출되거나 현금화되진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쁜 세금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세부담 상한액 초과액이라고 해서 작년에 냈던 세금의 150%나 300% 이내로 한도를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까지 고려해서 납부세액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근데 이 재산세를 빼줄 때 주의하실 거는 아까 재산세에는 그 재산세만 있는 게 아니라 지방교육세라든지 아니면 지역자원시설세라는 다른 부과되는 세금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빼주지 않고요. 내가 낸 실제로 부담한 재산세액만 빼준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 상한율입니다. 자, 2021년도의 세율은 이렇게 6단계로 구성되어 있고요. 중과세율이고 일반 세율은 보통인데 중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정지역에 2주택이 이상이 있거나 지역을 분문하고 3주택인 사람들은 중과세율을 적용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과세율 적용자,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은 세율도 중과하지만 어떤 경우가 있다? 세부담 상한율을 계산할 때도 보통은 그러니까 일반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는 150%까지만 한도가 150입니다. 그런데 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시는 분들은 이 세부담 상한율이 300%까지 돼서 이분들의 2배니까 더 세금을 많이 낼 가능성이 높다는 거겠죠. 세부담 상한율을 계산하는 거는 아마 맨 뒷쯤에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무서운 게 하나 나옵니다. 무섭다는 얘기는 결국 세금이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죠. 자, 그 내용은 뭐냐면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 작년이네요. 11월 3일 날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요. 자, 현재 주택가격, 공동주택인 경우는 실거래가의 한 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별주택 가격인 경우는 약 53%, 반 정도밖에 안 되니까 실거래가보다 시가 표준액이 낮은 거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와 종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거를 현실화해서 높이겠다는 겁니다. 얼마까지 높이겠냐면 90%까지 올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90%까지 올리는데 한 번에 이게 70%에서 90%를 올리고 53%에서 93%까지 한 번에 올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자, 공동주택은 70에서 90까지 올리는데 5년에서 10년 정도 시간 동안 단계 올리겠다라는 거고요. 개별주택 가격은 7년에서 15년에 걸쳐 단계 올려서 시가 표준액과 실제 시세가 거의 비슷하게 90% 육박하도록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현실화하면 시가 표준액이 올라가면
재산세와 종부세가 오르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재산세와 종부세가 올라가는 이유는 기존에 있던 시가 표준액이 오르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현실화 계획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공동주택인 경우 아까 70%에서 90%까지 20%를 올린다고 했는데요. 9억 미만인 주택인 경우는 10년에 걸쳐서 20%를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억에서 15억짜리는 7년 동안 거쳐서 70에서 90%를 올리고요. 15억 이상 되는 건 고액이기 때문에 5년 이내로 5년 동안 이 갭인 20%를 채우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번엔 개별주택입니다. 자, 개별주택은 현재 53%, 시세의 53, 평균적으로 53%라고 했는데요. 이걸 어디까지 올린다? 90%까지 올린다는 겁니다. 자, 올리는데 그냥 올리는 것이 아니라 9억 미만은 15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90%까지 오르겠고요. 9억에서 15억은 10년간, 그리고 15억 이상은 7년간, 이 기간 동안에 53%에서 90%까지 오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거예요? 보유세가 점점 늘어날 거라고 국가에서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떨까? 다 주택이신 분들은 빨리 주택을 보유세 내기 싫으면 팔라는 거네요. 조금 심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법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라야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종합부동산세율 적용하는 방법과 주택수 적용하는 주택수 판정하는 기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 주택수 계산할 때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납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수 합산하는 건 대부분의 주택이 다 합산이 됩니다. 빠지는 주택이 별로 없습니다. 빠지는 주택은 합산 배제 요건 중에 임대주택, 임대사업자를 낸 주택만 빼주고요. 보통의 경우 상속주택이나 농어촌주택이나 공동소유주택을 옛날에 취득세 낼 때는 이것들은 주택수에서 빼줬습니다. 그런데 안 빼준다는 점.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는 가능한 주택수가 좀 많다라는 점, 상대적으로. 그런데 빼주는 경우는 상속주택만 빠주는데요. 지분율이 20%거나 그 다음에 공시가액이 3억 이하인 이 주택의 경우에만 주택수에서 빠진다는 겁니다. 자, 아까 종합부동산세는 세액공제가 있다고 했는데요. 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1세대 1주택자만 받습니다. 그리고 그 2021년도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액공제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고요. 장기 보유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액공제는 그 어떤 세금이 산출세액이 나오겠죠. 그 산출세액에서 어떤 일정 금액만큼을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에서 65세 미만은 20%, 그 이상은 70세 미만은 30%,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40%만큼만 고령자 세액공제를 해준다. 단 역시 1세대 1주택자인 경우만 해준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장기 보유입니다. 장기간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건데요. 이것도 역시 1주택자에게만,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이 혜택이 주는데요. 자, 5년에서 10년까지는 20%, 15년 미만은 40%, 15년 이상 되는 50%입니다. 그러면 최대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얼마나 볼 수 있을까요? 두 개를 합친 거 90%만큼 혜택을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여기도 한도를 세워 놓는데요. 요 최대가 이게 90%인데요. 실제로 최대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경우는 80%입니다. 이게 이론상으로는 90%까지 가능하지만 이게 최대한 이게 40%, 50% 되시는 분들은 80%로 한도를 정해놨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의 범위입니다. 이게 좀 기억하셔야 될 것들이 법마다 틀린데요. 1세대 1주택의 의미가 양도세가 조금 다르고요. 취득세가 다르고 그다음에 재산세가 다르고 종부세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나중에 제가 맨 마지막에 정리해 드릴 때 1세대 1주택의 차이를 한번 제가 리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종부세니까 종부세만 생각하십시오. 자, 1세대 1주택은 세대원 한 명만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1주택만 보유한 이 거주자만 1세대 1주택입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종부세 과세 대상은 개인입니다. 하지만 그 1세대 1주택을 확인하기 위해선 세대를 봐야겠죠. 그 세대가 주택을 몇 개 가지고 있냐 봐야 되는데 세대원 중 한 사람만 주택을 가지고 있어야 1세대 1주택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비거주자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경우 비거주자라고 했죠. 비거주자. 여기서 거주자, 비거주자가 나왔는데요. 거주자, 비거주자는 국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생활 근거지가 어디냐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라고 해도 한국에서 1년에 183일 이상 거주해서 생활을 한다면 이 사람은 거주자가 돼서 한국에서 똑같은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외,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분이라도 해외에 183일 이상 있는 분들은 비거주자가 돼서 주택이 하나인 경우도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1주택이 세대원이 공동 명의로 소유했을 때 1주택을 세대원이 공동 명의로 소유했다. 이럴 경우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요건에 충족 가능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에서 벗어납니다. 그다음에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거주자가 한 사람이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세대원이 어떤 사람은 세대원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주택의 부수 토지만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1주택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요거 관련돼서 그 뒤에 예가 있거든요. 예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1세대 1주택 적용 사례입니다. 이거를 보여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사례에서 본인하고 배우자만 있다고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자, 본인이 일반 주택이 있고 임대주택이 있다고 할까. 이 임대주택은 나중에 양도세 할 때 제가 임대주택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모든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택은 주택수에서 치지 않습니다. 자, 1번 케이스로 본인이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고 배우자는 주택이 없고 다른 사람도 다른 세대원도 주택이 없다고 가정하면 이 경우는 제일 흔하게 1세대 1주택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자, 본인의 종부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금액이 11억입니다. 자, 두 번째 경우로 내가 1주택이 있고 배우자도 1주택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어떨까요? 당연히 2주택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본인은 1세대 1주택 해당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공제금액, 처음 빼주는 금액이 11억이 아니라 나도 6억을 빼주고요. 배우자도 6억을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엔 본인이 주택을 한 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주택의 반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자, 한 채인 경우도 1세대 1주택이 되니까 반을 가진 경우 당연히 1세대 1주택 혜택을 볼 수 있고 공제금액은 11억이 되겠죠. 4번의 경우는 뒤에 나옵니다. 원래 작년까지 어떤 경우가 있어 참 웃긴 건데요. 주택 하나를 본인과 배우자가 50대 50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이 분들은 세대로 보면 어떨까요? 당연히 1주택자죠. 근데 종부세에서는 이 사람들은 각각 주택을 갖고 있는 거라고 해서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본인도 6억을 빼주고 배우자도 6억을 빼줘서 각각 종부세를 계산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었거든요. 불합리했죠. 그래서 올해 이 사람들 배우자와 본인이 0.5, 0.5 이렇게 갖고 있는 공동 소유를 하는 경우는 신청하면 1주택자로 봐줘서 그냥 9억, 이 9억이 아니라 아마 11억일 겁니다. 11억을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부속토지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자, 본인이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배우자가 주택을 갖고 있지는 않는데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를 갖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도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공제를 6억씩 받습니다. 자, 본인이 주택은 없는데 부속 토지만 두 군데를 갖고 있다. 주택 부속 토지를 두 군데 갖고 있다. 자, 이제부터 생각하실 건 주택의 부속 토지도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2주택자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분도 어떻게 됩니까? 그 1세대 주택에 해당되지 않고요. 공제금액도 6억입니다. 하나 좀 예외가 있습니다. 주택을 하나 갖고 있고 부속 토지를 하나 갖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 본인이 혼자 갖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만큼은 1세대 주택을 예외적으로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하실 건 여기 나오는데요. 부속 토지는 자, 이런 경우 11억을 빼주는 건 맞는데 이 부속 토지 부분에만큼은 연령별이나 보유기간별 공제를 해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주택 하나를 갖고 있고 주택 하나가 되는데 그 주택이 하필 임대주택에서 모든 요건에 충족된다. 그러면 이 주택은 없는 거로 해서 이 사람도 11억 공제를 받습니다. 자, 됐고요. 만약에 본인이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고 배우자도 주택인데 배우자의 주택이 모든 요건에 충족하는 임대주택이었다라고 하면 이 경우도 이 주택이 없는 것이 돼서 이 사람은 1세대 주택 혜택을 볼 수 있고 공제금액은 11억이 되겠습니다. 자, 임대주택인 경우였는데 아까 임대주택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요. 한 세대가 합산 배제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이 있고 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요건이 하나 붙습니다.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 공제가 11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있겠죠. 합산 배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이 있고 내가 주택을 하나만 소유하고 있는데 단 이 주택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준 경우, 이런 경우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케이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에 대해서 납세 의무의 특례라는 게 생겼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세대원들이 주택이 없는 경우는 이제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는, 옛날에는 이 사람들이 6억 빼줬는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1주택자로 봐서 11억을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억만 빼주는 것이 아니고요. 1세대 1주택자이기 때문에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해주고요. 장기 보유도 해줍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50대 50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 사이, 매년이 아니고요. 이게 조금 또 세입법 바뀌었습니다. 관할 세무조사장에게 이렇게 공동 이 명의의 주택에 대해서 특례를 적용하겠습니다. 라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특례 요건을 보면 부부가 50대 50으로 주택을 갖고 있을 때 선택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개인별로 각각 50대 50으로 계산하든지 아니면 공동명의를 하나로 봐서 계산하시는데요. 만약에 주택의 공시가액이 12억이 안 되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개인별로 과세하면 세금이 안 나오겠죠. 왜요? 이게 12억이 안 되니까 12억이라고 쳐도 6억을 빼주니까 종부세가 안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12억이 넘는 주택이 되었다. 이럴 때는 일반적인 경우 이 분들은 그냥 개인별 과세가 아니라 공동명의의 1주택자로 합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면요. 일단은 12억에서 11억만큼을 빼주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생깁니까? 두 분들에 대해서 장기 보유 공제가 나오고요. 연령에 대한 공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이가 든 분들이라면 12억이 넘는 주택이고 50대 50이라면 공동명의 1주택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입니다. 자, 됐고요. 자, 이제 세부담 상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보유세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납세자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걸 만드는 것보다는 세율을 낮추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좀 생색이 아닌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담 상한은 보유세의 경우 1차적으로 재산세에서 한번 거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종합부동산세에서 한번 더 한다는 거고요. 종합부동산세인 경우 일반적으로는 맥시멈으로 낼 수 있는 금액이 작년에 낸 금액의 150%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요. 3주택이거나 그 다음에 조정지역에 2주택 가진 사람은 작년에 내가 낸 세금의 맥시멈으로 300%까지 낼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이렇게 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적용하는 방법은요. 작년에 내가 얼마 냈는지를 확인합니다. 작년에 세부담 상한을 하기 전에 실제로 내가 재산세 계산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보고요. 거기에 작년에 낸 종부세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요 금액에다가 세부담 상환율인 150%나 300%를 곱합니다. 그러면 금액이 나오겠죠. 요 금액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세부담 상한 후 실제로 낸 재산세, 올해 낸 재산세액이 있을 거고요. 실제로 계산한 종부세액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금액, A와 B 중에서 작은 금액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내가 2020년도에 재산세를 50만 원 냈고 종부세를 200만 원 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 50만 원이 실제로는 100만 원이었는데 작년에 세부담 상환으로 100에서 50으로 줄였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올해 어떻게 계산해? 올해 세부담 상환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 50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세부담 상환 전 실제로 계산했던 금액 100만 원에다가 그 다음에 작년에 했던 종부세를 한 다음에 내가 만약에 보통 일반적이면 150%가 상한이 되겠고요. 그 조정지역에 2주택 이상 가진 사람들이면 300% 이렇게 적용하겠죠. 그래서 이게 세부담 상한이 이렇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아마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만약에 내가 주택을 새로 구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이걸 계산할까요? 자, 그러면 작년에는 주택이 없었으니까 작년에 냈던 재산세는 없겠죠. 종부세도 없을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굉장히 첫해 주택을 구입했다는, 추가적인 주택을 하나 구입했다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많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만약에 올해 주택을 내가 샀더라고 해도 이 주택은 작년부터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부담 상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재산세와 종부세 중 종교단체와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요, 종교단체가 고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자, 종부세는요,
종교단체도 종부세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부세 과세 특례 신고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9월 16일부터 30일 사이에 특례에 대해서 신고하라고 아마 연락 받으신 분도 있을 텐데요. 종부세 대상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종부세에 합산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종교단체가 이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적으로 어떤 부동산에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해서 종교단체로 등기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을 다른 개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요, 사실상 소유자가 종교단체가 아니라 그 개별단체라는 것을 정관이나 의사록을 통해서 실제 소유자가 자신들이 아니라는 걸 밝혀주시고 나서 신고하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요거요. 그래서 종교단체도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는 종부세 과세 특례 신고를 통해서 종부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보유세에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우리가 양도소득세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뀌었던 것들을 각각 대책들마다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여드릴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상속세와 증여세 그리고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마지막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